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아마 이제 입학하고 처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아마 그럴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강의 진행한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또 체킹해 보니까 또 잘 듣고 계시지만 아직도 강의를 또 이제 한 번도 듣지 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나중에 또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임박해서 듣게 되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또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텐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강의를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문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문자 보내놓을 테니까 문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 2장 청소년의 문제 행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청소년 문제 행동에는 이제 이 일곱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돼서 그리고 활동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일곱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이론에는 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각 그 챕터 따라서 이제 1번서부터 7번을 쭉 또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발달 이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자, 생물학적 이론은 자, 여기는 이제 청소년기는 자,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그런 그 발달 단계와는 차별되는 이런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자, 청소년기를 중요하고 독특한 시기로 보는 이제 그 인식을 갖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류의 발달이 원시적이고 그리고 야만적인 문화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문명 사회로 이제 발달해 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발달도 원시적인 유아기에서부터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물학적에는 어떤 그런 그 특성, 그러니까 성장 배경에 따라서 이제 유아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청소년기로 성장해가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로 성장을 해가는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차별되는 어떤 그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인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각 단계에 따라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다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여기서 진행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의 여기에는 이제 그 학자는 누구였냐면 그 프로이트와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립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보면은 어떤 이제 지그문트라고 하는 이 플로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자, 인간의 발달은 단계적이며 인간의 어떤 이해의 무의식적 욕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그문트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빙산에 비유하게 된다 그러면 자, 물 속에 잠겨 있는 이 많은 부분은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물 표면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기기도 하는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전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정신작용이고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 수 있는 정신작용, 그 다음에 전의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이런 정신작용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 그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내적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적 불균형,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면, 그다음에 희생과 헌신적인 면, 그다음에 초아와 원초 이 간의 어떤 균형, 깨진 균형 회복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달 단계상 잠재기에 균형을 이루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초자, 이 초자와 원초와 여기 간에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의 주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원초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충동이 청소년기 동안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뭐냐면 개인의 개인의 자아하고 그다음에 초자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제 도전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요. 자, 심리학적 발달 이론입니다. 자, 심리학적 발달 이론은 자, 여기에서는 이 발달 그 이론가들은 자, 유기체에서 중요한 어떤 생활 사건과 그 사건의 발생 시기, 그다음에 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여기 특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기 심리적인 요인 이러한 어떤 인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제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청소년 때 경험하는 이 관계들에 의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아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도 어렵다라고 이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자,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인지발달 이론은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의식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인지발달 이론가가 누군가냐 하면 여기에서는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삐아제. 이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아동의 사고는 성인의 사고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삐아제의 그 이제 인지발달 단계는 여기에서는 어떤 걸 나누자 하면은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각 운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조작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이 감각 운동기는 뭐냐면 출생부터 약 2세까지의 어떤 그런 기간으로 주변 세계의 경험을 뭘로 느끼냐면 감각이라든지 반사 능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거 이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출생하고 나면 조금 이제 한 이제 몇 주 이제 3, 7일이잖아. 20일 지나고 나서 조금 정리가 되면은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제 감각적인 거를 이렇게 반사능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보게끔 해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자 2세에서 7세까지 기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물체들 간의 관계를 여기서는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어떤 면에서는 내면화된 논리적 패턴이 이제는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라든지 여기에서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직관적 사고 특성, 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발달된 시기가 이제는 전조작기라고 하고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6세에서 7세입니다. 6세에서 7세에서 뭐 11세에서 12세까지 시기. 여기도 자기중심적 사고와 여기에서는 어떤 그 직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자,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시기. 그래서 이전 단계의 아이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학습과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 성장, 그다음에 사회적 태도가 현저히 이제는 발달하게 된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 이제 다음에는 그 이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자,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흉내냄으로써 이제 그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 행동에 대한 어떤 노출은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가설을 제시하고 효과적 사회가 가정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이 어떤 미래 사회에 있어서 미래 행동에 있어서 강화의 어떤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어떤 행동은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별 단계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이 심리 과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반드시 혼란의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대한 어떤 이 기대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부모의 어떤 기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행동이. 그래서 이 청소년기, 특별히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과 어떤 그런 그 몸으로도 부딪히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어떤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청소년이 어떤 그 사회의 그 일원으로서의 이제 그 성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론에서는 뭐 유아라든지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심리 과정을 갖는다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학습의 이 어떤 기본 가정과 개념은 청소년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제는 시사하고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청소년기가 반드시 안정적이지 못한 이 혼란 시기는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규범에서 벗어난 어떤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소수의 청소년이고 다수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비교적 어떤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청소년의 발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문화적 조건화와 어떤 그런 사회적 기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발달은 어떤 부모나 교사, 또래 친구 이런 어떤 주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그리고 이들이 청소년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소년들은 부모의 어떤 그런 그 믿음, 기대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죠. 메슬로우 인간 욕구의 5단계 메슬로우. 그다음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로저스. 메슬로우와 로저스가 있는데 자, 이 메슬로우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뭘 가지냐면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보고 인간의 욕구를 이제는 생리적 욕구, 안정, 애정과 관련된 소속 욕구, 그다음에 자아심,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의 어떤 격차가 커지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부적응적인 이 문제가 유발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를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5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막 인간의 욕구 메슬로우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대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 자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어떤 그런 자아 실현과 발달은 어떻게 돼요?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거는 뭐냐면 이 부모의 뭘 갖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 어떤 면에서 관심병사 군에서도 있죠. 뭐 관심사병, 뭐 관심병사 뭐 이런 것들이 관심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이런 어떤 그 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손상을 받게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 자아관을 가져야만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뭐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자라면서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부모의 욕심은 또 현재의 그 수준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해도 틀려도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한다 아빠도 그때는 잘 못 셌는데 아빠보다 낫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게 상당히 낫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군에서 있으니까 군에서 근무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병사들도 뭐 실수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각오가 틀려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시켜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리적이고 이런 어떤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 병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화해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면 그들도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잘한다는 그 다음에 아주 너는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긍정적인 이런 자아관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생태학적. 이제 이 생태학적 이론은 자, 유전적 요소라든지 어떤 그런 가정의 역사,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수준, 그다음에 가정 생활의 질, 인종,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 등과 같은 이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이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 청소년의 단계에 있어서 이 환경적 체계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생태 환경,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면 국가에서도 어떤 지역이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은 이 하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 청소년이 뭐 발달이 잘못됐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상황과 여건과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따져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의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그 활동 관련 이론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험 학습 이론입니다. 이 경험 학습 이론은 뭐냐면 이 경험에 의한 학습 혹은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들을 수 있냐면 뭐 체험 학습이라든지 실천 학습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관심,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격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행동이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청소년의 활동에 있어서 이 경험학습 이론이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실천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학습은 신체적인 이 체험학습은 이 신체적인 경험, 이 신체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이고 실천 학습은 뭘 강조를 하냐면 이 실제 행동, 이 실제 행동을 강조하는 활동으로서 이제 우리가 양그 학습을 약간의 어떤 신체적이냐 실제 행동으로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서 이 체험 학습이라든지 실천 학습은 이 경험 학습의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 경험학습 이론은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경험과 학습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학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학습은 이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래서 왜냐하면 학습은 결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어떻게 돼요? 성과로 입증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학습은 지식이 수정되고 재형성되는 이 연결된 경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뭐냐면 경험의 지속적인 이 재구성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교육의 가정과 목표는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학습은 반복적으로 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어때요? 주제에 대한 이 학생들의 신념과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이 과정에 의해서 가장 이제 의해서 촉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모든 학습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다. 뭐든지 반복 학습. 그래서 군에서도 보면 뭘 합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사격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면, 위급한 상황들이 오면 즉각 이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학습이 된다. 자, 두 번은 학습은 이 변증법으로 상반되고 사고 간의 갈등 해결을 요구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갈등이라든지 차이, 불일치 이런 것들은 학습 과정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긴장이라든지 반사, 행동, 느낌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앞뒤로 움직이는 어떤 반복적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학습은 세상에 적응하는 어떤 전체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학습은 인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람의 통합된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과 사이의 어떤 그런 시너지 결의를 통한 학습 결과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이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시너지 효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경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학습들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습은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선 사회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공동 구성되는 이런 사회적 지식과 학습자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경험, 이것이 개인 지식 간의 어떤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자, 구성주의 이론은 뭐냐면, 자, 학습 이론인과 동시에 사회를 분석하는 하나의 어떤 담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 학습자 중심적 이 학습을 의미하는 이 학습 이론으로서 여러 어떤 이론이라든지 인식론적 입장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 토대를 이제는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그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전체적으로 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이것을 요약해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가 상당히 보면 이 구성주의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다 보면, 자, 관찰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과 그리고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구성돼 나가는 어떤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은 이 지식을 말할 때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개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구성해 나가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몰입 경험 이론은 뭐냐면, 자, 자신의 행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간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 상태를 몰입 경험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출현 동기 이론 핵심이다라고 이제 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출현 동기 이론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자, 도전 수준과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 수준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자,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도전의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 수준이 높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루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입 경험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흥미와 그다음에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 창조성, 그다음에 어떤 즐거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최상의 어떤 그런 경험, 그다음에 능력 개발, 그다음에 어떤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몰입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참여와 흥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이제 그 이론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행동 이론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고전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씩 앞에도 살펴봤지만 이제는 그거는 맛배기로 이제 살펴본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주의 학자들은 자, 인간의 행동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의지와 이 사고 능력, 그다음에 뭐냐면 이 자유의지, 그다음에 사고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고전주의 학자들은, 그런데 고전주의와 이런 어떤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이제는 청소년의 이 범죄 행위를 청소년 개인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 행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고전 이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억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 억제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일반적 억제 전략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한 이 처벌을 정확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함으로써 이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로 일반적인 억제 전략은 여기에서는 이 처벌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 억제 전략이고, 그다음에 자, 개별적 억제 전략은 문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받아서 고통을 제대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비행 어떤 면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억제 전략에 있어서는 개별적 억제 전략은 개별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이제 개별적 억제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범죄 가능성 억제 전략이다. 자, 범죄 가능성 억제 전략은 자, 비행의 여건을 최소화해서 이 비행의 기회를 줄이고, 그다음에 비행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 비행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비행을 하게 되면 이 비행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비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득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알게 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범죄 가능성 억제 전략이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고전 이론은 자, 형벌 체계가 확실한 어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범법 행위,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범법 행위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날로 어떻게 돼요? 더욱 진흥화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초범 연령, 우리가 초범 연령이나 촉법 연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우리가 이제 14세 이하를 이제 우리가 14세 이하라고 하는데 이걸 더 낮춰서 13세 이하로 하자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이제 뭐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부 법원에서도 이제 제동을이라기보다도 이제 다른 이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꾸 이 범죄가 많다고 해서 연령을 낮춰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이제 그 법으로만 그들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면 법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어떤 면에서 사랑하고 교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실적으로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날로 어떤 지능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여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런 자녀,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그 성범죄 행위, 뭐 이런 어떤 그런 강간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여론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들끓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막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촉법 소년이 낮아지고 인해서 이제 그 문제 행동의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자, 생물학적 이론은 자, 고전 이론을 향한 어떤 이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출현한 이론이 이제 이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 개인의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은 뭐냐면 자,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고난 비정상적인 어떤 신체 구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물학적에서.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문제 행동은 청소년 그 개인의 타고난 어떤 체질이라든지 기질, 어떤 지능, 그다음에 호르몬, 생물학적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을 통해서 이론으로 이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생물학적이 어떤 신체 구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볼 때 보면 체질, 어떤 기질, 뭐 지능, 호르몬, 생물학적 결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그런 체질에 따라서 보면 이 몸이 보면 허약 체질이 있고 강한 체질이 있고, 요거는 어떤 부모의 어떤 타고난 체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에서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시력, 예를 들어서 뭐 시력 쪽에서 보면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체질에 따라서 이 체질은 계속적으로 DNA가 있잖아요. 이 DNA는 부모의 된 조상의 어떤 그런 부모의 DNA가 쭉 해서 자녀들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하는 이러한 어떤 것이다라고 저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뭐 부모님 중에서도 머리가 까졌다 그러면 그 대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대에서 또 대머리가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생물학적 원인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기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생물학적 이론은 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법보다는 자, 개인의 어떤 비정상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제는 치료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처벌로 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뭐 지금 보면은 뭐 교도소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뭐 날로 있다는 말에서 보면 부족해서 엄청나게 증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체질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체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체질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체질을 통해서 치료함으로써 이런 그런 어떤 그 청소년들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환경과의 이 상호작용과 함께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올바른 견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들부터 보면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야채로서의 어떤 그런 식물만 먹었잖아요, 식물. 근데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물 쪽에 이제 음식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농촌 사회에서 도시와 산업화, 이제 정보 사회로 오면서 각종 이제 이런 것들이 쭉쭉 변해가고 있잖아요. 환경이 변해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변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가 어떤 그런 인간의 탁월한 생물학적 요인과 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유전적 요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자, 이러한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환경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DNA 예를 들어서 보면 그거로만 인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즘에는 이제는 여기에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산업화됨으로써 이제 생활이 이제 다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활들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잖아요. 이런 식품들, 인스턴트.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거기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지구 환경 문제까지 이제 되는데 그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보면은 뭐 거의 뭐 식사하고 나면은 거의 차 한 잔 마시고 오고 뭐 저녁에 또 한 잔 마시고 뭐 집에도 보면은 뭐 어떤 선물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포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단단해서 오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런 환경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물학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행동이 또 견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도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이제 우리가 했지만 이제 심리학적 이론에서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심리학 이론은 자, 청소년 문제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찾는다. 그래서 청소년 개인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이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내재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런 현상을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라고 본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자,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심리학적 이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정신분석 이론과 이제 여기서는 인지 이론, 그다음에 이제는 성격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심리학적 그 이론에서 이제 그 정신분석 이론은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런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은 자, 정신분석 이론은 이제 이 플로이트가 여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성격 구조를 여기에서는 원초와 그다음에 자아, 에고, 그다음에 초자아, 슈퍼에고 뭐 이렇게 들어서 그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초아는 뭐냐면 자, 원초아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원초아가 강하면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고 배려하기보다는 이 비도덕적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본능으로서 이 기능이 강하면 본능이 이 행동 선택을 지배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초자아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도덕적 양심 이런 것들을 이제 초자아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자, 부모나 주 양육자의 어떤 그런 양육 태도와 어떤 가치 기준 그리고 뭐 지역사회라든지 교사 그리고 또래 집단 등과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통합하면서 이제 형성된다는 것이 이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의 기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해지면 이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규범 이것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도덕적 행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 원초아와 도덕적 양심인 초자아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며 적응을 돕는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아가 건강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초아나 자아, 초자아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현실 원리에 따라서 이 적응을 돕는 자아나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 초자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거나 발달하지 못하여서 이 원초아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채 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을 청소년기 이전까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이제 분류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에릭슨은 이 인간의 발달을 전생에 거쳐서 8단계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를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제대로 이제 그 발달 가업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못하면 뭐가 발생되느냐면 이제 위기가 발생된다는 거죠. 위기가, 위기, 이것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발생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은 뭐가냐면 이 자아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의 어떤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 자, 심리적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심리적 부작용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정체감 형성이라는 어떤 그런 발달가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정체감에 어떻게 돼요? 정체감의 어떤 혼미, 이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프로이드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에릭슨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청소년에서 성장하면서 이 어린아이 어떤 그런 신체 태어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는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모의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죠. 관심. 그래서 관심인데 뭔 관심이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배려해주고 이런 어떤 끝까지 믿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또 변화된다는 거죠.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지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이론이라는 것은 자, 인지 이론은 뭐냐면 자, 개인이 사회 체계의 어떤 그런 가치와 이 가치와 규범을 수용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 행동이 가능하다고 여기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회 체계, 이 가치와 규범을 수용해서 자신에게 적용함에 따라서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 행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행동은 어떻게 돼요? 인지적인 어떤 미성숙, 낮은 도덕성, 정서적 어떤 불균형, 높은 이런 감각 추구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자,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내재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라서 특정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자, 청소년들이 어떤 상상의 늪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비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 청소년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성인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장기적이고 이런 심각한 결과보다는 여기는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여기는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이런 어떤 결과에 매우 좌우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부모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부모보다는 누구냐면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그래서 또래 집단의 어느 또래 집단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석봉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뭐 몇 번의 이사를 통해서 이제 갔다. 그러니까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뭐 장기적이고 이런 그런 어떤 결정보다는 단기적인 의사, 그 순간순간의 의사를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MZ 세대, 여러분들 MZ 세대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세대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깊게 또 이런 관찰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싫으면 싫은 거고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떤 격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기만하는 행위 이거에 도전하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적이고 반항하기 쉬운 이 청소년들의 특성이 어떻게 돼요? 논리적인 인과성을 고집하는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일관성을 고집하는 사고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그런 어떤 문제 행동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관성과 논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이제 성격 이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 이론은 자 문제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구조에서 이제 개인의 성격 구조에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린 시절에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 이 특정한 성격적 이 특성이 청소년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 시절 태어나서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첫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환경적으로 살았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았느냐, 또 여기에서는 뭐 주택에서 살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주택에서 살았던 친구들은 약간 좀 어떤 과감하고 좀 약간 좀 어떤 그런 뭐 과감하다 그러니까 또 폭력성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현상이 있고 아파트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요? 너무 조용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요하는 것은 이런 어떤 특정한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성격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기질.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는 않지만 이 기질은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뭘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종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종교. 그래서 이 종교와 관련돼서 그리고 자기가 많이 이런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함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가 어떤 성숙된 이것들을 통해서 있을 것 같지만 종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성경을 읽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질적인 요소는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기질적인 요소가 막 나타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격은 약간 좀 우리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기질 자체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이론의 어떤 특정 성격과 문제 행동의 관계에서 이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 행동의 결과로 이 성격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기 힘들다는 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성격 이론에 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어떤 성격의 결함이라는 것보다는 잘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보면 부모들의 어떤 그런 어렸을 때 부모의 이제 어떤 그런 이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모의 그 부부 간의 어떤 사랑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아이들의 성격 문제가 또 변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성격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것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인간의 어떤 성격 이론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요게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이게 원인이다. 이거다라고 우리가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부모의 자랐을 때부터 어떤 부모와의 어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내가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살아가지고 왔는지, 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지, 또 또래 집단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성격이 변화되는 거지. 가지고 그다음에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장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 성격이다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리학적 성격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구조적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는데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